저는 올해 62살이 된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모두 제 걱정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작년 가을 친구 영숙이가 그러더군요. 혼자 있지 말고 여행이라도 다녀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여수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향일암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향일암 앞 벤치에서 저와 똑같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갈한 차림에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그분도 혼자 오신 모양이었죠.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출을 혼자 보기엔 아깝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 성함은 박정우 변호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서울에서 오래 법무일을 하다가 은퇴 후 지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신사적이었어요. 아침을 함께 드시겠냐는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분의 진실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수의 작은 해물탕집에서 따뜻한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오동도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동백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참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말이에요. 박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고독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간절함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말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서울로 돌아가서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여수에서의 짧은 만남이 끝났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 역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여수에서 돌아온 후 박정우 씨와의 연락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인사부터 저녁 안부까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었어요. 전화로 나누는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길어졌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무릎이 좀 아프다고 했더니 좋은 한의원을 알아봐 주시고 혈압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변번사 출신다운 꼼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그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순영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다음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 어떨까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말씀이었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이 너무 컸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미안해서 내색도 못하고 말이죠. 그분과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며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딸 미영이가 가장 반대했습니다. 엄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 나이에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겠니?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야. 박정우 씨는 작은 웨딩홀을 예약해 두었다고 하셨어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식을 올리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결혼식 당일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새삼 낯설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박정우 씨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예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눌 때 저는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분은 여행 내내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짐도 들어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친절과 배려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곧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박정우 씨,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야겠죠. 남편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며칠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일은 은퇴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난 다음 날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박정우가 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이혼한 지 겨우 6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여자가 아닌가 해서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한 지 6달밖에 안 됐다고요. 그럼 저와 여수에서 만났을 때는 아직 결혼한 상태였다는 말인가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정우는 변호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빚이 많아서 제 재산을 노렸을 거라고 그 여자는 말했어요. 실제로 자신도 결혼 후 집과 적금을 모두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황혼재혼 사이트에서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 많은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한 모든 친절과 배려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수에서의 그 따뜻했던 만남도, 진심 어린 눈빛도, 세심한 챙김도 모두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그 여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우의 실제 이름도 달랐고 나이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3살이나 많았어요. 심지어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빚만 억 단위로 몇 개나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는지, 왜 제 통장 이야기를 자꾸 물어봤는지 말이에요. 심지어 신혼여행 중에도 제 부동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더니 공동명의로 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박정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속았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나이 60이 넘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니. 변호사라는 그럴듯한 직업, 신사적인 말투, 세심한 배려,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미영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박정우와의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잠적해 있었거든요. 다행히 미영이가 아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짜 변호사와 결혼했다가 진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재산 피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과 공동명의로 넘어간 적금까지 합치면 3천만 원 정도였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여수에서 함께 본 일출도, 오동도에서 나눈 대화도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몇 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고 외출도 하기 싫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이 나이에 사기를 당했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한 일을 주변에 털어놓자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황혼재혼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요즘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황혼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최소 1년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품은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알 수 있어요. 한두 달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직업이나 재산 상태에 대해서도 서류로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의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확인 과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셋째,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큰딸의 반대를 무시했다가 큰 후회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넷째, 경제적인 이야기는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재산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고요. 황혼재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만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